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줄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새 날씨를 보면은 4월 날씨치고는 약간 좀 쌀쌀한 것 같죠. 하지만 봄은 봄입니다. 뉴스에 온갖 안 좋은 기사들이 도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봄을 느끼게 해주는 꽃들을 보면 잠시나마 우울한 일상 잊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역시 봄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항상 우리들 삶의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봄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 봄이 오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의 정치 상황은 한마디로 예, 즉, 불, 가. 각 당의 대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치의 양보 없는 열띤 토크 배틀을 벌입니다. 출발 새아침, 내가 대변인이다. 예, 내가 대변인이다. 오늘도 세 당의 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 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어제 다 토론들 보셨죠? 네. 자, 그럼 어떤 얘기가 첫 번째 질문인지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5당 대선 후보들이 참석하는 2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와는 달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원고 없는 스탠딩 자유토론식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3당 대변인들과 함께 어젯밤 진행된 2차 TV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 치열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예. 자, 어젯밤 TV 토론 다 보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구부터? 저부터 할까요? 예, 그러세요. 김경진 대변인. 예. 아니, 어제는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예. 나 안 보려고 그랬는데, 네. 2시간 부탁하더라고요. 예, 금방 그냥. 잠을 조금 잤어요. 그래가지고. 예. 참, 재미가 없으면 11시까지만 보고 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드디어 이제 이 정신과 입이 풀렸어요. 네. 풀려가지고 제대로 이게 싸움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쑥 빨려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스탠딩 토론회가 5자가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난타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조금 잽싸움 하다가 저쪽으로 상대가 옮겨가고 좀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걸 2자나 3자로 좀 줄여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있었고요. 근데 어제는 1차 토론회에 비해서 정말 재밌었고 후보들이 자기 의견을 다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들 좋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고용진 대변인. 총평을 하자면, 예. 시도는 좋았으나, 허점투성이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어떤 허점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끌고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좀 기여를 했던 것 같은데, 형식적인 면에서 시간 총량제 같은 거. 이거는 유력 후보들한테 질문이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유력 후보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버려요. 특히 문재인 후보에게 대부분의 질문이 집중됐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답변할 시간은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방금 김경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스탠딩의 의미라는 거는 동작도 좀 보고 표정도 보고 움직임도 보고 그런 걸 보자고 하는 건데 똑바로 목석처럼 서가지고 5명이 하는 스탠딩 토론은 원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어제 했으니까 그렇지. 어제 대표적으로 심상정 또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가만히 서가지고 그런다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 5명이. 제가 스튜디오를 이렇게 가만 봐도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스탠딩 토론은 좋기는 한데 그러려면 후보 2인 또는 3인 정도가 좀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프리하게 하는 방식이 되면 더 좋겠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정용기 대변인. 네. 일단은 기존의 TV 토론 보면서 좀 지루하다, 뭔가 좀 답답하다 이런 것들 느끼셨을 텐데 그런 면에서 확실히 달라졌구나.
지루할 재밌었어요. 이제 틈이 좀 없었다. 근데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여론조사 1, 2위 후보들한테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겠죠. 그거 이제 해명하다가 보면서 시간을 다 사용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래서 첫 번째 그 정치 외교 안보 분야하고 두 번째 분야에서도 벌써 차이가 느껴졌는데 다음번 TV 토론에 이렇게 스탠딩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후보들이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홍준표 후보는 시간 안배랄까 시간 운용은 상당히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던 그래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에요. 제가 방송사 그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항상 저거 하는 게 뭐냐면 결론을 내야 된다. 근데 전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생각 다른 사람 4명 5명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해서 결론 나오는 그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거는 토론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불러야죠. 근데 전 그런 면에 있어서 맥이 끊긴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하는 언론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토론 맥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기 당 후보 말고 자기 당 후보 빼고 제일 잘했다. 누굴 꼽으시겠어요? 자, 김용진 의원부터. 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를 봤을 때 정말로 강력하게 자기 주관과 소신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보면 참 그런 사람 보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적 심상정 후보가 자기 소신을 좀 분명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고영진 대변인께서. 심상정 후보 잘했다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홍준표 후보도 제법 선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피해다니라고.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 어떤 정치가의 여유 같은 게 조금 보이더군요. 그래서 고영진 의원이 여유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조금 능글능글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 정영기 의원님.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논리적으로 잘 파고든다. 지적하고 말을 잘한다라는 느낌을 준 거는 분명히 있는데 저도 느끼는 거지만 말을 잘한다라는 것과 토론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이겼다, 성공적이었다. 이거와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압도적인 후보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없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꼽으시는 거예요? 아니, 꼽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유승민 후보가 논리적인 측면으로 보였을 수 있다. 그 사람 보는 눈이 비슷비슷해요. 자, 근데 일부에서는 정치외교 안보 분야였었는데 유승민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죠.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할지 북한에 물어본 것이 맞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서 보도록 했다는 것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그게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영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또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우리 누구죠? 송민순 전 외교 장관의 회고록을 기초로 해가지고 북한한테 물어보고 한 거 아니냐로 계속 몰아가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여러 군데서 답변을 했는데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라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이건데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역할로 봐서는 여러 개를 종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서도 국제적인 반응이 어떤지 북한의 동향은 어떤지 당시 남북 간의 어떤 개성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아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라고 했다는 건데 알아보라고 한 게 물어본 거 아니냐라고 자꾸 그걸 우기면 그거 참 국민이 다 보는 토론에서 알아본 거와 알아보다 보면 여러 가지 형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미세한 부분, 남북관계, 외교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적어도 후보들이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면 지도자답게 그런 것을 해량해서 봐주는 그런 좀 여유와 또 국제적 감각, 남북 외교의 특수성, 남북 관계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 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영기입니다.
근데 이런 논란은 문재인 후보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초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다른 사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명확하게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입장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고 모호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도 있다. 그리고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좀 이런저런 다양한 저기를 알아보라라는 차원보다는 북한의 의중을 우리가 좀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송민순 전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회고록에까지 이렇게 밝혀서 국민들이 알게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 점에 대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김효진 씨.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전후 맥락을 가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가 이 김대중 정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도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렇게 목을 맸었거든요.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있다고 보면 실은 북한의 의사를 어떻게든지 존중하고 북한과 적극적인 마찰을 피하려고 했었던 그 맥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말한 그저 이 인권 결의안에 찬성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책적인 어떤 반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차원의 해명은 사실은 저는 거짓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스스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제 추정이 맞는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남북 간의 평화 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성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로서 자세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인권 결의안 문제를 놓고요. 정부 부처와 청와대 각종 외교 담당자끼리 남북관계 담당자끼리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 송민순 장관은 본인의 주장과 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송 장관의 얘기와 여러 파티 얘기를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였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문재인 당시의 비서실장은 그 당시 여러 논쟁 속에서의 약간의 그 기억의 혼선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걸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쟁 속에서 굉장히 고민 끝에 내려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건이 딱 그 것만 봐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게 그 이후에도 지금 북한 인권법이 어렵게 통과가 됐지만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태도 때문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접근하지 않고 북한 당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일관된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그건 제가 전에 논평도 냈었는데 인권위원회 구성 부분은 여야 간의 합의사항 인권재단의 구성 부분은 여야 간 합의사항이 준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저희들이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진실 공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목소리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래 합의된 대로의 지분을 지금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한테 이런 말 했죠.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대북 정책에 한해서 박지원 대표가 대통령 된다는 말이 있다. 내보낼 의향이 있느냐. 이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라는 주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 사드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국민의당 당론 아직 반대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홍준표 후보 말씀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박지원 씨가 상황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대북 정책에 한해서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보면. 바뀐 부분이 좀 재밌고. 근데 어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재밌는 얘기를 했죠. 이게 네거티브를 하려면 조금 일관되게 해라. 나 기업 CEO 출신이어서 상당히 독선적이라고 당신네들 비판하지 않았느냐. 근데 언제는 안철수가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박지원이가 상황이 되고 무슨 대북 정책 대통령이 된다고 또 말을 바꾸면 이게 앞뒤 논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쳤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 보니까 대단히 여유 있게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일단 뭐 저희 당에는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최상용 교수라든지 또 김근식 교수, 정동영 씨 이런 분들 이렇게 통일 정책에 대해서 후보를 조언해주고 자문할 다양한 인력풀들이 있고요. 박시원 씨가 무슨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닥 무슨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분명하게 설명을 했고 사드 찬성이냐 반대냐 이 부분은 국민의당 당론 아직 반대 아니냐. 안철수 후보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후보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최초에 반대했다가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상황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을 절대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고영진은. 예. 그럼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냐? 내가 다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당은 동업이에요, 동업. 예.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을 보면 호남 플러스 안철수 지지자예요. 호남을 이끌고 다 하는 분은 박지원. 나머지 또 부분에 안철수. 회사 차릴 때 보면 영업 부분 하는 부분하고 특허 기술 가진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회사 만들거든요. 네. 네. 거기서 특허 기술 가진 분이 안철수 후보. 영업 다 담당하고 운영하는 게 박지원 대표.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거는 뭐 당분간 안 바뀔 것 같고요. 구성도 그 뒤에 총선 치르고 나서도 그 구성은 그대로입니다. 네. 예, 정용기 기업 경영하고 정치하고 정당 운영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억지로 기업 경영하고 연결시켰어요. 근데 기업 경영으로 봐도 오너십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상 박지원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스티브 잡스 얘기를 했으니까 애플사 안에 가령 특정 지역에 뭐 플로리다주 출신이 거의 대부분 인 그런 것도 아니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예전에 불법적인 자금을 회사 자금을 넘겨준 그런 사례도 없었던 거거든요. 예. 적절치 못한 예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드 배치를 후보 중심으로 한다. 뭐 당론을 곧 바꿀 거다라고 했는데 그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똑같은 답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TV 토론이나 이번 TV 토론 때하고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당내에서의 어떤 설득력이랄까 리더십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김효진 의원 답해 주시죠. 네, 우선 고영진 의원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희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층은 진보, 중도, 보수가 30대 30으로 아주 골고루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호남, 충청, 영남이 정말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호남과 안철수 지지자의 조합이 국민의당이다. 물론 첫 출발은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의 이념적 좌표라든지 또 지역적인 분포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드 배치 당론 아직 안 바꿨지 않느냐. 정기 의원님 말씀이 그건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선 국면 들어와서 사실은 의원총회를 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고요. 어쨌든 저희 의원들은 대체로 후보의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겠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고영진 반론을 좀 드리자면 여론조사에 진보 보수 중도의 좀 폭넓은 지지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거는 안철수 또는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후보가 정리되면서 흘러가던 소위 반기문 그다음에 황교안 또 안희정 이렇게 다니던 지지가 우선 안철수한테 모인 것이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선거가 지나면 다 또 흩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사드 당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우왕좌왕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하는데 후보 중심으로 아니 근데 어제 재밌는 게 봅니다.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자 그러면 당신네들은 도대체 사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어제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사드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불분명했거든요. 네, 지속적이에요. 그걸 이제 용어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자꾸 써서 그걸 이렇게 조금 모호라는 말로 자꾸 몰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안 한다는 이제 겁니까?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네. 전략적 신중함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남북관계 국제관계를 볼 때 더군다나 정권 교체기에 지금 결론 내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절차적 문제 그다음에 국익 문제들을 고려해서 하되 그러나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겠다. 적어도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처럼 1, 2위 후보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우리 국민의당에 대해서 사드 당론을 가지고 크게 비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얘기하지만 사드 말고도 안철수 후보의 당내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최초 25분의 지역구 의원이 당선이 될 때 안철수, 김성식 두 분 빼고는 다 이제 호남 쪽의 의원님들이셨습니다만은 이러잖아요. 당내 원내대표 경선 때도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길 희망하는 분, 지원했던 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재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지분이랄까 영향력이 사실상은 이 대선에서 성공해도 걱정이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안 후보의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뻔히 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당이 내부적으로 토론과 민주화된 정당이다라는 반증입니다. 국민들이 봐주시는 게 문제겠죠.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제 홍준표 후보는 설거지 발언을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전 뭐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애처가예요. 10시만 되면 일어나서 집에 가시는 항상 약속을 지킨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 발언은 좀 헛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 본인 스스로 어제 얘기했듯이 집에 가서 본인 설거지 자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얘기하듯이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선거 전략상 강조하다 보니까 좀 오바했다. 스트롱맨이 설거지 한다고 하기 좀 쑥스러웠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 바람에 실수하셔가지고 오늘 언론 보니까 스트롱맨이 아니라 나이롱맨이다 이렇게 나왔던데. 아니 어제 심상정 후보가 그랬거든요. 스트롱이 아니라 나이롱이라고. 이제 홍준표 후보님이 재밌는 게 날이 갈수록 워딩이 좀 약해지세요. 너무 안 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도 뭐 그 자리에서 쿨하게 또 사과했고요. 또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어느 집안에서도 아마 버틸 남자 없을 겁니다. 그럼요. 하여간 근데 홍준표 후보도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안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주적 논란은 이미 2010년도인가요? 그때 아주 치열하게 우리가 했었고 문 후보 발언의 맥락을 다 국민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식 문서에 특정 국가를 주적이라고 표기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찾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리스크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남북관계거든요. 동북아 평화.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거냐가 정권 담당자의 해야 될 제일 큰 몫인데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하는 용어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강요해서 물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사실 그걸 왜 그렇게 몰고 들어가고 지금도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색깔론을 하고 있는지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네, 장성기. 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잖아요. 문재인 후보께서 얘기가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주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다.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북한 주적이다. 그런데 대통령한테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 말고 통일을 지향해야 될 헌법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 원수로서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은 또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로 볼 때는 분명히 주적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면 국민들이 시원하게 납득할 건데 그걸 끝까지 안 하는
그거에 국민들은 의심의 그러면 눈초리를 제가 하나 두는 질문 거죠. 드리겠는데 예. 당시에 논란이 벌어졌던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주적이라고 했습니까? 자, 대통령의 이명박 입으로. 대통령을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예. 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자. 용어 하나하나가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이명박 때문에 대통령 걸 제가 그것을 이해해야 모든 된다. 사실을 제가 확인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한이 이 두 가지 양면성 내진 다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는 분명히 적이면서 네. 동시에 우리 같은 네. 민족으로서 같이 통일을 지향해야 돼.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그런데 굳이 왜 다 주적이라는 용어를 그 아니, 입으로 그거는 하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예, 그거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정영기 의원 말이 100%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령 대통령 후보라도 네. 북한 주적 맞다. 아니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미사일을 쏘고 포를 대고 있는데 주적이 아니면 누가 주적이냐. 주적은 맞는데 이 주적의 성격이 매우 특수한 주적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나왔듯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의 상대방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대상으로 헌법에까지 명문화된 주적이다. 아주 특수한 주적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적의 공격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방위력을 증강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물밑에서는 특사를 보내고 또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인도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 예. 이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적이 대 평화의 대상인 알겠습니다. 주적이다. 이렇게 자, 표현해야 간단하게 예, 그야말로 그 서로 모순되는 의원 단어의 얘기만 하고 결합인데요. 3부 끝내죠. 이게 외교고 남북 관계를 보면 단어 하나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적이 있고 또 주적이 있어요.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면 되지. 주적이라고 굳이 대통령 입으로 하냐 말이에요. 각 여러 가지 파트에서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국방 파트에서 우리 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논란이 붙었었고 그러나 예. 국군 통수권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예.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돼서 남북 관계를 특히 다뤄야 될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자, 말씀입니다. 이 세 분의 입장을 다 들어봤으니까요.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도 계속 내가 대변인이다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대변인,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과 함께 어제 열렸던 5당 대선 후보 TV토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876님은 어제 TV토론회를 보고 지지 후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3941번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TV토론을 보고서 대통령 기자회견도 사전에 짜맞춘 원고 없이 기자들 질문에 직답하는 방식을 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야 돼요. 동감합니다. 자,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이 세 분께 또 여기 나와 계신 세 분 의원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얘기를 해보죠. 국민연금 공약 놓고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아니 국민연금 소득 대책 높인다는데 납부액 안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재원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 대책 상향은 국회에서 합의한 거다. 재원 대책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마련할 거다. 그랬더니 유승민 후보가 재원 조달 방안을 대선 후보가 내놔야지 사회적 합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랬거든요. 이게 재원이 제일 문제인데 말이에요. 고용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 말씀대로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위해서 중장기 방안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사회적 합의가 기본이 돼야 된다. 이게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그 합의 볼 때 얼마나 진통이 많았습니까? 네. 그야말로 소득 대체율 노무현 뭐 유승민 후보 지적대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시 올렸다 낮췄었거든요. 네. 그만큼 재원 문제, 보험금 납부율 문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유승민 후보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저 유승민 후보 주장대로 네. 증세를 해가지고 그것을 재정이 거기다 연금에 넣으면 예. 뭐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적어도 각 분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네. 국가 재정은 어느 정도 투여될 건지 어느 정도 더 납부를 할 것인지 예. 그래 소득 대체율을 50% 가까이 가는 거를 국민들이 다 함께 동의할 것인지를 논의해 가자는 예. 그런 방향을 잡은 것이고 아하. 유승민 후보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하는 것이고. 예. 김경진 의원.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지는 자세에 대한 설명을 아마 유승민 후보가 요구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더라도 국민연금 재원이 한 2050년 되면 고갈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하는 방식은 결국은 이게 이 받는 사람으로부터 조금 더 어떤 부담 금액을 더 걷고 또 세금을 더 걷어서 세금에서 여기에 더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거든요. 그런데 세금 증세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나머지 네 후보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조금 없애는 것이냐 아니면 세율을 높이는 것이냐 뭐 이런 누진세율 구간을 높이는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어떤 방법은 다르지만 세금을 조금 더 걷어야 된다는 데는 대체로 일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증세 문제하고 이 국민연금 문제하고 또 그 큰 틀에서 맥락이 같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그 고갈된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50%에서 40%로 좀 낮춘 거죠. 그래서 좀 덜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이거를 다시 올리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돈을 더 걷어서 하겠다라든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하는 건 이건 파퓰리즘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근데요. 뭐 시간 관계상 이 돈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이거 나오면 전 계산을 못해가지고 수하고 사회적 토론 마지막 부분에 20초간 그 왜 마무리 발언 주잖아요 항상. 근데 아주 참 쌈박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 여론조사가 판이하게 다르니까 자신 있게 투표하라. 근데 이 얘기 있잖아요. 또 선관위에서 지적받을 얘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잠깐만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과거 청산에 매달리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문재인 후보는 촛불 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 후보가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먼저 정윤기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도 뭐 다른 어떤 매체에서 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선관위에 또 확인도 하고요. 근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는 거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걸로 확인이 좀 복잡해요. 예. 근데 그게 아니 선관위가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싶어 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명백한 현실이 미국 대선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맞아요. 여론조사에서 계속 졌는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또 앞섰다는 거 아닙니까 힐러리를. 근데 저희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쭉 일회성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쭉 추적을 나름대로 해오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무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좀 전하기 위해서 누구나 사표 방지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 후보가 어제 그런 클로징 멘트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김효진이요. 예. 어쨌든 어제 안철수 후보가 말한 대로 이제 우리는 과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화 산업화를 뛰어넘는 또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좌우 이념 대결 또 동서 지역 대결을 뛰어넘는 정말 통합 탕평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 열어갈 만한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그게 안철수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가 비전에 관한 원칙을 잘 설명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스터는 마음에 드세요? 예. 아니 실은 제가 그 포스터 만드는 총괄 책임 본부장인데요. 실은 이 디자이너 그룹들이 워낙 드세가지고 저도 아니 예. 솔직히 이렇게 이목을 끝내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바닥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디자이너 그룹을 이길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고용진 의원. 그 부분 말씀 좀 드리면 저도 지난번 대선 때 이제 홍보 파티에서 뭐 실무적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 말씀대로
그거 그 홍보 쪽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굉장히 셉니다. 예, 또 아니 왜냐하면 그거 직업적인 그 일본 말이라서 그래 제가 안 쓰는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곤조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정당 이름을 그 포스터의 넓은 면에 단 하나도 넣지 않는 건 좀 파격이었고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은 맞죠. 근데 뭐 어저께 여러 가지 뭐 다 들어가 있지 않냐 했으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번 대선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건데 거기에 기저에는 소위 그 공정성, 정의 이게 다 무너진 이게 나라냐 하는 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새로의 정권 교체를 해서 과거에 매달리지 않은 게 아니고 미래를 보지 말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야 바탕이 굳건해야 그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고 편가르기 하자는 거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되 재벌, 언론, 검찰, 정치개혁은 해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진짜 정권 교체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5171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토론회가 아니고 문재인 청문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1등 후보의 행복한 비명이라고 봐야 하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참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는데 뭐 청문회는 뭐 두 분 다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갔는데요. 그게 뭐, 앞서가니까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뒤에 처질 수도 없는 거고.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 대변인 세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산 꼭 챙기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